필쌤TV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머니트레이너 김경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금융위기에 부자가 된 사람들은 누구일까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험자산, 지금 바로 늘려야 하느냐 줄여야 하느냐, 지금 왜 위험자산으로의 급격한 편입이 안 되는지 그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쌤과 1대1로 상담하면서 나의 소비부터 저축 그리고 목표 관리 그리고 내 집 마련까지 상담을 받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자,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salt101.com이라는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머니PT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설명 들으실 수 있을 텐데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기, 내가 과연 어떤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필쌤과 머리를 맞대고 테이블에 앉아서 이야기하는 시간,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투자에 대해서는 두 가지의 질문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미래와 현재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 미래는 뭘까요? 바로 내가 투자하려고 하는 것이 성장할 것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성장할 것이라고 하더라도 혹시 그 성장이 너무 가격에 많이 반영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다시 말해서 지금 비싸지 않은가? 라는 질문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장할 것인가, 그리고 지금 비싸지 않은가 라는 두 가지 질문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늘 최소 요구 성장률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만약에 여기에 투자해서 아무리 수익이 안 난다고 하더라도 최소 어느 정도가 성장이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최소 요구 성장률이죠. 보통은 최소 요구 성장률은 예금 금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최근에 3.5% 정도라고 가정을 했을 때 내가 어떤 것에 투자를 한다면 최소한 3.5%는 수익이 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단서가 하나 있습니다. 내가 정말 여유로 갖고 있는 자금, 그러니까 지금 뭐 사실 이 돈은 당장 필요한 돈이 아니다라고 하는 여유 자금으로 투자했을 때가 그렇죠. 만일 여유 자금이 아니라 내가 어디다 좀 써야 되는데 갑자기 그 돈을 땡겨와서 투자를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의 돈을 빌려서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그렇게 되면 최소 요구 성장률인 예금금리에 플러스 조달 비용이 또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조달 비용이라는 것은 타인 자본을 끌어왔을 때 들어가는 비용,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자가 되겠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자 비용. 최근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통장이나 신용대출 같은 경우도 거의 7, 8% 이상은 되니까 7%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정말 여유 있는 자금으로 투자하면 모르겠지만 다른 데 써야 될 돈을 끌어오거나 타인 자본을 땡겨와서 투자한다 그러면 최소한 10% 이상은 나야만 한다라는 결론입니다. 그런데 이 최소 요구 성장률이라는 것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매우 낮고요. 어떤 사람은 매우 높습니다. 어떤 사람이 낮을까요? 바로 부자죠. 부자는 최소 요구 성장률이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여유 자금이 많다는 거죠. 그러나 일반인 같은 경우는 최근같이 비트코인이 막 급성장을 하거나 또 미국 주식이 계속 올라가게 되면 불안한 마음에 이 돈 저 돈 끌어다가 투자를 하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반인 같은 경우는 최소 요구 성장률이 부자보다는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부자는 최소 요구 성장률이 낮고 일반인은 높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무슨 차이냐? 바로 자본력의 차이입니다. 필쌤이 그동안에 그렇게 1억을 모아라, 자본을 모아라, 여유자금 만들어라 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결국 미래에 어떤 투자를 하게 될 때 이 투자에 대한 최소 요구 성장률을 낮춰야만 그 투자가 장기적으로 할 수 있고 또 성공할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매번 말씀드리는 거지만 부자는 금리 얘기나 미국 주식 얘기를 잘 안 한다. 일반인은 모이기만 하면 점심시간에 금 얘기, 미국 투자 얘기, 그리고 최근에는 비트코인 얘기를 하겠죠. 일반인은 일반적으로 최근에 좋았던 거, 성과가 났던 거, 성장하는 거, 쉽게 얘기하면 핫한 거가 뭐냐라는 것에 관심이 있는 거고, 부자는 이미 핫한 거는 갖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하지 않습니다. 금 얘기를 일반인들이 안 하는 이유는 아무도 금 얘기를 안 할 때 금을 사놨기 때문에 굳이 금 얘기를 안 하는 거고요. 최근에 어떤 자산이 떨어진다라는 거에 오히려 더 관심을 갖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인은 가격보다는 성장에 더 관심이 있습니다. 아무리 가격이 비싸더라도 야, 이게 핫한 거야? 이게 오르는 거야? 라고 한다면 정말 영끌을 해서라도 언제든지 들어갈 마음이 있는 게 일반인이죠. 그러나 부자는 말이죠. 아무리 성장을 했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성장성이 좋다고 하더라도
지금 만약에 그 성장성이 가격에 너무 많이 반영이 돼서 좀 비싸다라는 생각이 있으면 섣불리 투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자는 성장보단 가격에 관심이 있는 거죠. 제가 최근에 몇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는데 필세 마음이 불안해요. 나는 미국 주식이 하나도 없는데 주변에서 맨날 알테오젠이 어떻고 엔비디아가 어떻고 애플이 어떻고 또 최근에는 비트코인이 어떻고 막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나만 뒤처지는 것 같고 나만 바보가 되는 것 같다라는 포모 현상이 생기는데 지금이라도 굉장히 많이 오른 가격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이게 대세라고 하는데 지금이 제일 싼 거라고 하는데 투자를 할까요? 이렇게 고민을 토로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그게 바로 뭐냐? 투자라는 건 내 마음속에서 내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내가 결정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투자를 한다.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지금까지 투자를 전혀 하지 않았던 분이 투자를 새롭게 하면 위험자산으로 들어가면 절대 안 되는지 그 세 가지의 이유, 거기에 플러스해서 네 가지의 이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말이죠. 최근에 너무 급등한 가격, 한마디로 자산 가격이 너무 오버슈팅이 돼 있기 때문입니다. 자, 제가 지금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과거에도 한번 보여드렸던 그림인데 지난 10년간 코스피 시장에서의 주가 움직임입니다. 자, 그런데 이 10년 동안 개인 투자자가 가장 많이 새롭게 유입된 그곳에 4곳이 있었는데 그 4곳에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자, 근데 여러분 참 공교롭게도 개인 투자자가 가장 많이 유입된 곳 4곳 중에 3곳이 꼭대기였습니다.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이 동그라미를 쳤던 이 부분 3곳에서 투자했던 분들 같은 경우는 엄청난 폭락장을 맞이했다라는 거죠. 물론 2020년에 이 경우에는 물론 좀 상승한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을 해서 최근 급등은 사실 반드시 큰 하락이 온다는 건 아니지만 동반될 가능성이 높다. 한마디로 말해서 주식시장에서 역사상 굉장히 주목할 만큼 큰 급하락이 있었던, 폭락이 있었던 구간은 공교롭게 거의 90% 이상이 그 바로 직전에 급등이 있고 난 다음에 생긴 급락이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 4곳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4곳이 아니라 만약에 부자들처럼 성장하고 있대라는 거에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가격이 지금 정도면 정말 싼데 라고 하는 구간으로 접근했다면 지금 보여드리는 이 3곳에서 투자를 했겠죠. 이거는 뭐 주식의 전문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지금 주가가 비싼지 싼지에 대한 논의에서 지금 주가가 엄청 싸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보여드리는 3곳에서 투자를 했다면 천하무적인 거죠. 어떤 경우가 어떤 차트가 펼쳐지더라도 절대로 손실이 안 생겼을 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주가가 지금 너무 전반적으로 좀 오버슈팅 돼 있다 이런 이야기, 특히 미국 주식 같은 경우 그런 얘기를 하는데 미국 주식을 전문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아니다, 무슨 소리냐, 지금이 제일 싸다, 앞으로 더 간다, 이렇게 오버슈팅이 돼 있고 정말 그동안의 가격이 많이 올랐지만 더 갈 것이다 라고 아마 주장하실 겁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죠.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미국 나스닥 종합지수를 보여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 지점 4698에서부터 2002년 9월 1347까지 무려 71%가 미끄러져 내린 적이 있었는데 이것이 원금이 회복되는 데는 무려 15년이 걸렸다라고 말씀드렸고 이게 실질 화폐 가치로는 원금 회복되는데 무려 20년이 걸렸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거는 과거 이야기고 지금의 나스닥은 세상을 바꿀 만한 AI라고 하는 메가 트렌드 때문에 절대 나스닥 지수는 꺾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물론 뭐 미래는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죠. 그런데 여러분 미국의 나스닥 지수 1975년부터 지금까지 50년, 그리고 미국의 GDP, 실질 GDP의 총량 증가 1975년부터 지금까지를 한번 제가 그래프로 이렇게 비교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그림인데요. 뭐 당연히 미국의 경제 성장은 견고하게 해를 가면 거듭할수록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기울기 보이시죠? 코로나 때 잠깐 줄어든 거 외에는 거의 일률적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나스닥 지수 그래프를 한번 볼까요? 나스닥도 뭐 전체적인 그림은 최근 들어와서 상당히 요 몇 년 동안 급등한 거를 빼고는 견고하게 움직이고 있죠. 여러분 혹시 이 두 가지 그림이 같다고 보시나요? 제가 밑에 미국 GDP 총량 그래프를 그 기울기를 그대로 손으로 그려봤습니다. 이겁니다. 자, 붉은색으로 표시되고 있는 게 이거거든요. 이 붉은색의 그래프에 미국의 실질적인 GDP 총량 성장 그래프를 바로 미국 나스닥 지수 위에다가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울기를 잘 주목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한번 그 위로 올려보겠습니다. 자, 요런 그림이 나오죠. 이게 뭐 어쨌다는 거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 기울기를 보셔야 됩니다. 기울기. 기울기가 그러니까 뭐 10도인지 20도인지 뭐 50도인지 뭐 90도인지 이렇게 가파른지 아니면 완만한지 이걸 잘 봐주세요. 먼저 첫 번째 구간, 1980년대부터 2000년대 첫 번째 구간을 보면 이때는 미국의 나스닥 지수도 완만하게 올라가고 있고 미국의 실질 GDP도 완만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어찌 보면은 미국 주가가 GDP 성장률의 그래프보다도 더 완만한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갑자기 이게 1990년대 후반에 와서 급격하게 마치 깎아지른 정말 절벽처럼 급격하게 기울기가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주가 그래프죠. 나스닥 지수.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정말 깎아지를 정도로 아주 높은 주가 상승이 있었는데 반면에 미국의 실질 GDP의 성장 그래프는 그냥 특별하게 가파르지 않고 그전과 비슷하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바로 1999년과 2000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주가가 너무 오버슈팅 되어 있다라는. 제가 이게 오버슈팅 되어 있다라고 지금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바로 지금 동그라미로 보여드리는 이 지점에서 주가가 그 다음에 급락을 맞이한다. 그러니까 왜곡되었던 괴리가 있었던 것이 해소가 됐다라는 거죠. 자, 2002년부터 코로나가 생기기 직전인 2019년까지 한번 그림을 보면 역시 나스닥 지수도 완만하게 올라가다가 갑자기 이제 2015년 이후에 조금 그래프가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고 그 사이에도 역시 미국의 실질 GDP 총량은 뭐 완만하게 올라가고 있죠. 뭐 이때까지만 해도 큰 괴리가 없는데 갑자기 2020년도에 이런 괴리가 생기게 됩니다. 지금 동그라미로 표시되고 있죠. 무슨 얘기냐? 오히려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GDP는 줄었는데 주가는 반대로 완전히 거의 수직에 가까울 정도로 올라갔어요. 이런 괴리가 있을 수 있나요? 이거는 그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미국이 거의 제로에 가까운 금리를 나타내면서 한마디로 시중에 어마어마한 유동성이 풀리면서 자산 가격을 밀어 올린 겁니다. 이거 비정상이죠? 괴리 맞죠? 괴리. 자, 그러면 이거는 해소가 돼야 됩니다. 해소됐나요? 해소됐죠. 2022년도에 금리를 인상하면서 원래 선보다도 훨씬 더 밑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자, 해소됐죠? 자, 제가 지금 딱 두 번 보여드렸는데 50년 동안 미국의 나스닥 지수와 실질 GDP의 기울기가 완전히 왜곡된 적이 딱 두 번 있었는데 그 딱 두 번 있었던 거는 결국 다 왜곡이 그 다음에 바로 해소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주가가 상승한 거는 지금 여러분들 보여드리는 것처럼 이건데 이건 뭐 정말 앞에 두 번보다도 훨씬 심할 정도로 미국의 실질 GDP 성장 그래프보다 너무 많이 오버슈팅이 돼 있는 완전 괴리죠. 한마디로 그냥 뭐 안드로메다로 지금 날아갔죠. 자, 그러면 이것은 계속 유지될 거냐? 만약에 이 시기에 미국의 실질 GDP가 같이 깎아지는 절벽처럼 수직 상승을 했다면은 모르겠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미국의 실질 GDP의 그래프는 매우 안정적으로 동일한 비슷한 수준의 기울기로밖에는 나타나고 있지 않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어찌됐건 펀더멘탈에 비해서는 상당히 오버슈팅이 돼 있다. 물론 나스닥 지수라는 것이 기술주 위주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실질적인 GDP보다는 기업의 어떤 가능성,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우리가 퍼가
뭐 최근에 엔비디아는 퍼가 100이 훨씬 넘었다가 조금 많이 낮아져서 50대로 내려왔지만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퍼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미래에 대한 어떤 기대감 때문에 올라간 거기 때문에 단순히 미국 실질 GDP의 기울기만으로 이걸 비싸다라고 얘기하는 건 무리다라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점을 백보 양보하더라도 지금의 미국 주가는 너무 비싼 구간을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분들한테는 죄송한 얘기지만 2022년, 23년, 아니 올해 2024년 상반기에 미국 주식을 시작했다면 그분들은 괜찮아요. 그분들은 제가 말하는 조정이 온다 하더라도 이 괴리가 해소되는 상황이 오더라도 워낙 싸게 미국 주식을 샀기 때문에 주가가 반토막 나거나 이런 이상한 일이 생기지만 않는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건 뭐냐? 여지껏 아무것도 안 하다가 이제 이렇게 올라간 주식에서 새롭게 미국 주식을 투자해 볼까? 라고 생각하는 분들 잘 들으시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안 되는 이유는 원달러 환율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원달러 환율이 지난 3개월간 제가 보니까 1340원에서 지금 녹화일 기준으로 1435원까지 거의 90원 이상이 올랐습니다. 뭐 퍼센트로 보자면 거의 8%에 가까운, 어떻게 보면 환율로 보자면 변동폭이 굉장히 큰 거죠. 그런데 한국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원달러 환율은 올라간다. 자, 그런데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11월 초에 트럼프가 당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12월 초에는 계엄 사태가 있었죠. 이런 일들 때문에 미국 경제에 비해서 한국 경제에 어떻게 보면은 좀 불확실성이 좀 증가되면서 원달러 환율을 밀어 올린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렇습니다. 한국 경제가 내년에도 어려울 거고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1,400원이 아니라 1,450원, 1,500원, 1,600원, 1,700원 막 갈 것이다. 뭐 이런 예상을 하시는 분도 있죠. 물론 그렇게 되면 안 되겠지만 그렇게 되면 굉장히 대한민국 경제는 엄청나게 흔들리게 되는 거고 제2의 IMF 사태가 오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정말 위기감이 대두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3개월간에 이렇게 10% 가까이 환율이 올랐다라는 거는 어쨌든 환율이 움직이는 커다란 어떤 레인지에서는 상단에 와 있다는 뜻입니다. 어쨌든 1330원에서 뭐 1430원에서 만약에 왔다 갔다 한다라고 봤을 때는 지금 그 범위 내에서는 그 레인지 안에서는 최상단에 와 있는 겁니다. 물론 제 예상과 달리 이걸 뚫어버리고 뭐 1,500원, 1,600원 날아갈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언제든지 두세 달 안에 환율이 다시 1,350원이나 1,330원으로 내려와도 뭐 그렇게 그닥 이상한 일은 아닐 거라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까지 아무런 미국 주식에 대한 투자를 안 하던 분이 갑자기 지금 들어간다? 제 말처럼 미국 주식이 하락하지 않더라도 괴리가 해소되지 않더라도 강보합으로 미국 주식이 떨어지지 않고 있더라도 만약에 환율이 다시 1,300원 만약에 환율이 1,300원 초반대로 다시 내려온다면 가만히 앉아서 미국 주식이 떨어지지도 않았는데 환차손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새롭게 미국 자산, 달러 자산에 들어가기에는 우리나라 원화가 지금 너무 떨어져 있다.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좀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죠. 세 번째 이유는 말이죠. 바로 경기 침체 위험이 존재한다라는 말입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그림은요. 지난 50년간 미국의 기준금리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여기에 회색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구간이 있는데 이 회색선은 바로 미국의 경기 침체가 나타났던 때를 말하는 겁니다. 미국의 경기 침체, 지난 50년간 한 5번 반, 6번 정도가 있었는데요. 공교롭게도 지금 보여드리는 그림처럼 항상 금리를 시원하게 세게 올리고 난 다음에 2, 3년 있다 경기 침체가 왔습니다. 뭐 2차 오일 쇼크라든지 아니면 중동 전쟁이라든지 IMF 위기나 금융 위기라든지 그 다음에 코로나 팬데믹 위기라든지. 공교롭게도 코로나 팬데믹 위기는 금리 올린 거와는 관계는 없는 내용이긴 하지만 정말 약속이나 한 듯이 미국이 금리를 급격하게 올리고 난 다음에 후폭풍으로 몇 년의 시차를 두고 경기 침체를 겪었다.
이것은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미국이란 나라는 절대 혼자 살 수 있는 나라는 아닙니다. 그런데 미국에 발생한 여러 가지의 인플레이션이나 경제 위기를 막기 위해서 금리를 이렇게 갑자기 세게 올리게 되면 당장은 미국 경제는 좋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달러가 강해진다는 것은 미국 입장에서는 외국에서 수입 물가 자체가 굉장히 낮아진다는 얘기고, 그렇다면 경제는 좀 활성화될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문제는 미국이 그렇게 금리를 올려서 달러가 강해진다라는 것은 미국 외에 다른 나라는 너무너무 힘들다는 뜻입니다. 미국이 달러를 점진적으로 강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금리를 이렇게 갑자기 올려서 달러 가격을 올리면 미국 외에 다른 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달러가 비싸지면,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은 대외 의존도가 많죠. 높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 굉장히 힘들다. 에너지 가격을 수입하는데 돈이 많이 들고요. 이런 것들이 물가를 자극하게 되고요. 여러 가지로 사실은 좋지 않은 면이 많다. 이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래도 제조업이 좀 있는 나라지만 저개발 국가 같은 경우는 달러가 비싸지게 되면 제조업 자체도 없기 때문에 모든 생필품조차도 외국에서 사와야 하는 입장에서는 물가가 치솟고 굉장히 경제 위기가 온다. 그러니까 미국이 잠깐 경제가 좋을 수는 있지만 결국은 미국 외에 다른 나라들이 너무너무 힘들어지기 때문에 이럴 때 사실 부메랑으로 경기 침체가 나타났던 거다. 최근에 우리나라의 경제 뉴스는 미국이 좋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텐데 이건 사실 증권회사가 읊어주는 경제 뉴스이고요. 실질적으로 미국의 경제가 지금 좋으냐라고 물어보면 미국의 경제가 좋았다면 굳이 위험한 인물인 트럼프를 뽑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미국 사람들도 지금 당장 먹고 살기가 힘들고 경제적인 압박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트럼프가 있었을 때 물가가 안정적이었고, 트럼프 때가 뭔가 일자리가 더 많았고, 트럼프 때 경제를 추억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번에 사실은 대통령으로서는 조금 약간 정상적이지 않아 보이는 색깔임에도 불구하고 미국 사람들은 트럼프를 뽑은 겁니다. 이런 위험들이 있기 때문에 뭔가 지금 새롭게 진입을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경기 침체의 위기를 보니까 이게 진짜로 10년에 한 번 내지는 6, 7년에 한 번 정도 뭔가 경제를 완전히 뒤흔드는 정도의 사건이 있었다. 이때 자산 가격도 크게 하락을 했고 자본력이 있었던 부자들이 그때 싼 가격의 자산들을 받아내면서 매입을 한 거죠. 그러면서 덩치를 키워왔다라는 역사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더 플러스해서 4가지를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마지막 4번째 이유는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아무런 일 없다가 갑자기 이 자산시장에 뛰어들고 주식 투자를 시작하게 되면 돈에 대한 태도가 균열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은 스트레스와 에너지를 소모하게 되고 여러분들의 일터, 여러분들의 생업, 여러분들의 직장 이런 것들에서 여러분들이 집중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모두가 공포에 질려서 위기 때 다 버리고 자산시장의 투매 현상이 일어나는 시기에 도망갈 때, 이런 때 만약에 주식을 살 수 있는 자본력과 용기, 그리고 객관적으로 시장을 볼 수 있는 냉정한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도 부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주식이라고 하는 거는 매수 타이밍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실은 매도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수는 기술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매도는 예술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매도 타이밍. 그런데 여러분 궁극적으로 내가 공포감에 질려가지고 매도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매도 타이밍을 딱 제대로 잡을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굉장히 사실은 낮은 가격에 산 분들은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 매도에 대한 타이밍을 여유롭게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새롭게 시작을 한다면 투자는 굉장히 과도한 에너지 낭비를 여러분들에게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자산시장의 조정은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 제 경고를 꼭 기억을 하시고요. 위기에 대응할 실탄을 조금 더 열심히 모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나무를 보는 눈보다 숲을 보는 눈이 필요한데요. 그것은 결국 자본력에서 나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